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지금부터 고2 세계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골고루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여러분 안 배웠기 때문에 들어봤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면서 이 해설을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구나. 요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큰 가이드 정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디테일한 거, 연도가 몇 년이랄 이게 먼저고 이게 그거, 이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봤자 여러분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었지. 중학교 때 맞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좀 리와인드 시키는 정도로서 가볍게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번 문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풀 때 지금부터 이제 2학년 시험과 3학년 시험을 만났을 때요. 1번 문제는 무조건 문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세계사를 처음 배우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것도 하는데요. 모의고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그 말고는 다 4대 문명이었어요. 보통 고3 가면 1년에 7번 정도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수능까지 포함해서 총 7번인데 그 중에 한 3년, 4년, 5년 안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딱. 거의 대부분 이제 4대 문명이 나옵니다. 이 4대 문명 나오면은 4개 문명이잖아요. 이 4개 문명은 처음부터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4개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요 2개예요. 2개. 요 2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중국과 인도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인도가 나왔어요. 이 각각 문명마다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녕. 여기는 가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이야.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 하나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인도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모헨조다로구나.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건 좋습니다. 이 모헨조다로는 벽돌로 만든 성벽, 포장도로와 대형 목욕탕 등을 갖춘 계획도시야. 또 연락할게 라고 나오죠. 그래서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요런 이제 도시 유적이 나왔다. 요런 것은 인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답으로서는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여기 이제 정답이죠. 인도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인도. 갸름한 달걀상입니다. 축 처진 두 눈, 스크림. 이렇게 이제 인도를 그려보는데요. 이 왼쪽이 인더스강, 요 오른쪽이 겐지스강. 여기가 데칸 고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더스강 유역 쪽에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이제 유적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위쪽에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민족을 아리아인이라 그래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침입을 받아서 아리아인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겐지스강 유역까지 확대되어 갑니다. 이게 아리아인이에요.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신분제 뭐 있어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를 들여옵니다. 아리아인들이요. 요런 정도. 즉 인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하라파, 모헨조다로 어디 있는지 알아? 요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저렇게 물어보면 아리아인이랑 그 전에 있었던 드라비다인들의 그거 구분할 수 있겠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좀 더 정확하게 아래로 들어가면 금, 도장,
금인이라고 하나요? 예, 인장이라고 그러죠. 인장, 금이 아니라. 인장 해가지고는 이제 동물이 새겨져 있고 문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시고 일단 요거 요 정도. 네, 여기 섬 하나 있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한번 쭉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갑골문을 사용하였다. 요거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중에서도 상왕조 얘기가 되겠고요.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 그렇죠. 이건 쉽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 되겠습니다. 자, 3번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어렵죠. 네, 혹시라도 3월이라서 배운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강 사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런 시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었다. 파피루스.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 정도만 몇 개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 충분히 1번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였어요. 게다가 황소의 난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약화됐어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도사. 절도가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황소의 난. 제가 하고도 어이가 없네요. 자, 황소의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사라는 것은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될 게 당나라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중국의 당나라. 혹시라도 하나 더 해서 준 게 황소의 난입니다.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절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절도사란 무엇인가? 변방 지역에 있어서 군대를 이끌고 수비하는 총사령관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사. 군대를 이끌고 변방을 지키겠다. 근데 지키다 보니까 군사들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걷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뭔가 사절단이 오면 외교적으로 응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이라든가 군사, 외교 이런 것까지도 막 하다 보니까 세력이 커져요. 중앙의 힘이 강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는데 중앙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행정권 갖고 있고 세금 걷고 외교하고 군사 있으면 그게 나라죠.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결국 절도사의 난립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도사 하면 당나라는 꼭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황소의 난입니다. 당나라는 보통 이 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0세기 정도까지 존속했던 나라인데요. 이 황소의 난은 9세기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나라 때 가장 대표적인 난이 안사의 난, 황소의 난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배울 때 하시면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알록산과 사사명, 그리고 여러분 양귀비, 그 스토리가 그냥 재밌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어차피 다 까먹고요. 네,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학교 시험 3주 연습, 김준우의 세계사 청기누설. 작년에 찍은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충분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세기 이 황소의 난, 동물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황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 10세기.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 즉, 이 왕조는 당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발해를 멸망시켰다. 요거는 한국사에도 나오죠. 거란입니다. 자, 2번, 은허 유적을 남겼다. 은허, 옛날에 은나라라고 불렀었는데 요즘 상이라 그러죠. 상왕조입니다. 앙코르와트를 축조하였다. 캄보디아 쪽이죠. 네, 크메르 되겠습니다. 4번,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페르세폴리스란 뜻이 뭐냐면 도시거든요. 도시.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사산왕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뭐 크세르크세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5번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요게 이제 정답이죠. 비단길이라고 있어요. 동서교역로. 거기를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8세기 때 당나라와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라고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둘이 맞붙었죠. 거꾸로 유민계통이었던 고선지 장군 싸웠죠. 결국 당나라가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탈라스 전투 패배하였다. 당나라 얘기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미수진 황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네, 입니다. 황제가 굉장히 착하게 생겼죠.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한번 누군지 볼게요. 대월지는 흉노의 서쪽에 있다고 한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대가 다녀올 수 있겠는가? 황제 폐하, 신 장건 기필코 대월지에가 그들과 동맹을 맺고 오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사 하면요,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볼 겁니다. 맨날 나와요, 이 주제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사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한무제입니다. 무제. 한무제라는 것은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황제 중에 무제라고 하는 황제라는 소리예요. 한나라는 보통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 오래 있었죠. 네, 이렇게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무제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다는 건 당연히 영토 확장이 있겠죠. 그래서 한무제 때 우리 한국사에도 나오죠. 어디를 정복했어요? 고조선 침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그래서 결국 한무제 침공에 의해서 우거왕 때 기원전 108년 성문을 열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서 베트남 지역이 있습니다. 남비엣이라고 해요. 이 남비엣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무제 때 침공하면서 정복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돈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었냐면 균수법과 평준법. 너무 어렵다. 쓰기만 할게요. 네,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 다음에 요건 좀 쉬운 거,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매. 무슨 말이냐? 소금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고요. 철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할 때 철제 무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매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 도움도 되고요. 철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중요하다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 말고도 중국은 유교 국가잖아요. 한무제 때 유교를 관학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또 유학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한무제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디 가겠다고요? 장건이 대월지에 갔다. 뭘 개척했어요? 비단길. 후에 당나라가 아바스 왕조랑 싸웠었던 탈라스 전투, 이 비단길 때문이죠. 장건 요때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무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만약에 하면 요 정도는 이제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게 나면 요 밑에 게 나오고요. 알겠죠? 1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 시험 봤죠. 고려 광종 때. 중국 입장에서는 수나라입니다. 네, 수나라 문제 때기 되겠습니다. 2번 균전제를 실시했다. 북위 되겠습니다. 북위. 이런 나라가 있어요. 5, 16국을 통일한 선비족이 세운 북위 효문제 때 실시하게 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분필이 떨어졌네요. 네 번째,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 되겠습니다. 청나라 굉장히 강했던 건융제 때 있었던 얘기고요. 5번, 구품증정제를 시행하였다. 외진 남북조 시대 때.
과거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관리에 등용하는 이게 이제 위신 남북조 시대 때 국품중정제 관리 등용 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거는 뭐냐면 요 핵심 키워드가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런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세트죠. 신법. 여러분 신법이 뭐예요? 신법은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 개혁 얘기가 되는데요.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송나라 사람입니다. 이 당시 송나라는 10세기 때부터 12세기 그래요. 13세기라고 합시다. 남송까지 포함해서 13세기까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송나라가 국력이 좀 강하긴 한데 잘 살긴 하는데 국방력이 약간 좀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북방민족,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서하라든가 이런 민족들한테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대신 내가 이거 줄게. 은이랑 비단이랑 이런 거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재정 지출이 많으니까 이제 경제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개혁안을 해야겠다. 일단 농민들도 살리고 중소상인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를 갖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개혁안들을 내게 됩니다. 크게 한 6가지 개혁안들이 있거든요. 그걸 왕안석의 신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개혁에 성공했을까요?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반대파들이 있어요. 싫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너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마광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송나라는 왕안석이 11세기 때 요거 하다가 잘 안 돼서 12세기 때 수도가 함락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송나라 되겠고요. 자, 1번 관리로 임명되는 4대부.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이 4대부 계층은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송나라 때에는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부들 시험 봐가지고 과거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계층이 이제 4대부고요. 2번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한다. 요거는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산킹코타이 일본 에도 막부고요. 네, 나중에 다 나옵니다. 4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 보고하는 관리 청나라의 강의 제쪽 되겠고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요때 체결한 조약입니다. 5번 광저우에서 외국 상인과 교육하는 공행. 공행은 18세기 때 청나라 때 나오는 거죠. 즉 청나라, 에도막부, 명나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왕조 때 어떤 키워드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죠.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짐이 즉위하여 짐이 즉위하여 나라의 발전만 생각했는데 베이징은 실로 도읍지로 삼을만 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베이징이 뭐래요? 도읍이래요. 수도. 이것도 나중에 세계사 개념 다 배운 다음에 각 왕조별 수도를 또 정리를 합니다. 이건 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베이징이 수도였던 나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느 나라들이 있느냐? 여진이 세운 금나라, 중경, 베이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대도, 베이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도 있군요. 명나라, 영락제 때 베이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베이징 수도고요. 지금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수도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되겠습니다. 좀 이제 뒤쪽에 왕조들 되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옮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성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나라도 되고 이 나라도 되고 이 나라도 되고 이 나라도 되는데 여기 자금성을 세웠다라는 건 명나라 영락제입니다. 원래 명나라는 난징이 수도였어요. 남쪽에 있는 난징. 근데 영락제, 3대 명나라 3대 황제 때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영락제가 원래 근거지가 그 베이징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락제 때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밑줄친 짐, 즉 영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고요. 아주 핵심 개념을 정석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어요. 1번 분석행위를 일으켰다. 진시 황제죠. 불로초. 2번 타지마할을 조성하였다.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무굴 제국대에 있었고요. 샤자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뭄타즈 마을을 생각하면서 무덤 위에다 지은 궁전이죠. 3번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이거 후금이겠죠. 후금. 홍타이지 때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4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영락제하면 정화의 함대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영락제, 정화의 함대. 그래서 아프리카 쪽까지 최대 갔었고요. 총 7차례 배 타고 쭉쭉쭉쭉쭉 항해를 해요. 조공 질서의 회복을 위해. 이런 것들 영락제 때 있었고요. 5번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하였다. 변법자강 운동은 나중에 나오죠. 이름 변법자강 4글자입니다.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사람 등등등. 여기 이제 주도하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짐이 영락제인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영락제의 다른 업적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석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 문항입니다. 가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이군요. 일본 돈이 나왔어요. 2,000엔짜리 굉장히 한시적으로 발행된 특별한 화폐입니다. 이 지폐는 2000년도에 일본에서 한시적으로 발행되었다. 지폐의 왼편에는 가시대에 쓰인 겐지 이야기 한 장면을 모사한 그림이 있다. 그림 속 인물들 다 의상에는 당시 수도 헤이안쿄 중심으로 발달한 국풍문화 잘 드러나 있다. 힌트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고를 수 있다?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여기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배웠나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헤이안쿄, 이게 절대적이죠. 어느 시대예요? 헤이안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언제냐면 8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2세기 초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때 원래 일본은 중국 발달돼 있대. 가서 좀 배우고 오자. 요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견당사라고 있습니다. 사절단 가가지고 배워와서 우리도 적용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당나라에서 10세기 전에 9세기 경에 황소의 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봤던. 그 이후에 당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아유, 더 이상 당나라 배울 게 없네. 그래서 견당사 폐지. 배워오기보다는 우리 거 그냥 발전시키자. 이게 국풍문화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수도가 여기 헤이안에 뒀기 때문에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되겠습니다. 1번 난항이 발달하였다. 난학. 난이 뭐 같아요? 난초 같아요, 난초. 자, 예전에 운영궁에 가가지고 난초 치는 선생님한테 같이 한번 쳐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딴소리인데 그 난이 아닙니다. 이 난은 뭐냐면 화란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뜻해요. 네덜란드로부터 학문을 받아들였다. 에도막부입니다. 에도막부.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얘기가 되겠죠. 3번 가나문자가 사용되었다. 일본 고유의 문자, 가나문자.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었다. 1899년 되겠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8나라들이 연합군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서부터 1901년까지 보통 이렇게 가고요. 베르사유 궁전이 세워졌다. 17세기 바로 그 양식 얘기 되겠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헤이안 시대. 선지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죠. 7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배우려고 했을 때 중국사, 일본사 정도는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얼추 갑니다. 근데 중국사, 일본사의 전근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나라가 바로 서아시아와 인도예요. 이 서아시아와 인도는 생소해.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것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사와 서아시아사 쪽에서는 여러분 기본 개념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잘합니다. 절대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알아? 모르면 틀리고요. 알면 맞추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생소해서 그렇지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여러분 쉬워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도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치대탑 나와 있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족이 또 나와 있죠. 아소카 왕의 돌기둥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유적 유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 화폐 지역에 요거 수레바퀴 있죠. 네, 요런 것도 박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 유물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마우리아 왕조 되겠고요. 마우리아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뭐예요? 불교 유적입니다. 불교 유적. 불교. 마우리아 왕조 전성기 때 왕이 있어요. 소카. 네, 아소카 왕입니다. 소카. 아소카 왕인데요. 이 아소카 왕은 원래 엄청 전성기면 영토 확장하겠죠. 우와, 죽여, 싸워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는데 순간 회의감이 좀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되겠는가? 나 이제 더 이상 전쟁보다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라고 불교에 이제 심취귀하게 됩니다. 자, 불교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불교가 바로 상좌부 불교예요. 불교의 종류인데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라 그러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좀 다르거든요. 이쪽이 상좌부 불교입니다. 개인의 이제 해탈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불교인데요. 이 상좌부 불교와 관련된 유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 유럽 쪽 가겠죠. 서로마제국을 멸망시켰던 계기입니다. 2번 솔론의 개혁 정치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너무 이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와 관련된 선지고요. 3번 효문제 한화 정책입니다. 이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위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아스카 왕의 불교 진흥책.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팽창. 동방원정. 그래서 그리스 다음 알렉산드로스 다음 우리 로마를 배우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선지를 한번 보세요. 선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답. 여러분 고3 가면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3, 수능, 모의고사 전부 다 이런 단답형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냈다는 건 뭐예요? 이거 혹시 알고 있어? 이거 한 나라 혹시 알고 있어?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문제는 이런 게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3월 문제는. 네. 볼게요. 술탄 나왔습니다. 술탄이 나왔으면 일단 이슬람 국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입니다. 메흐메트 2세 있고요. 테오도시우스 성벽 공격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 아니? 15세기 때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멸망했는데 누구 공격 때문에 망한 줄 알아? 오스만이요. 끝. 원래는 이렇게 문제 안 내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면서 네부시르메 제도를 실시하였다. 디마르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나라 아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 동로마 멸망시킨 게 어디라고요? 오스만 제국. 네, 오스만 튀르크죠.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 때였구나.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이슬람 제국이고요. 급타 왕조는 여기 인도 지역 쪽. 로마 제국은 뭐 아시죠? 3번이었습니다. 9번 문항 넘어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의 군대를 상륙시키자 이에 맞서 가는 여러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중 아리스티데스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마라톤 전투에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이후 시민들은 지위나 명예가 높은 자에 대한 경계심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표원 투표를 통해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하였다.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다리우스 1세, 마라톤, 전쟁 되겠습니다.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사실상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쟁 아니? 그래서 이걸 기념해가지고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있죠. 네.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란 쪽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결사반대입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진 걸 기념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올림픽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김에 요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나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누구랑 싸웠냐면 그리스 세력과 싸웁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그리스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어서 아테네의 전성기죠. 아테네 전성기 해가지고 이 아테네가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동맹 맺고 미리 대비하자 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의 대표가 됩니다. 예,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돼가지고요 회비 걷죠. 근데 안 쳐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맹 금고도 아테네로 옮기면서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갖고 이제 민주정치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웠던 나라 페르시아 전쟁 여기 5번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솔로는 그리스인데요. 솔로몬은 보통 성경에 나오신 인물이죠. 헤브라이 되겠습니다. 헤브라이. 자, 그 다음에 3번.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조로아스트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다리우스 1세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아니에요. 요게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국교입니다. 국교. 이때 유행은 했으나 국교로 삼았다는 사산왕조입니다. 맨날 회의크로네요. 맨날 회의크로. 사산왕조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를 계승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등장했죠. 3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존재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 4세기까지 존재했던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하므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의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이건 좀 어렵죠. 여기 이제 오스만 제국, 아까 봤었던 그 오스만 제국 때의 군대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어렵게 선지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 정도 둘이 싸웠구나. 기원전에. 네, 그러면서 아테네 전성기로 넘어가는구나. 요 정도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오늘 여기 클레르몽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뒤를 그가 동쪽 형제들을 공격했습니다. 형제의 땅으로 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을 호소합니다. 가즈아! 뭐예요? 십자군이냐, 십자군. 크루세이더스. 십자군 전쟁 아니. 선지가 짧죠?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르죠. 5번. 알아요. 여기 이제 11세기에 나왔던 클레르몬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디테일하게 내려면 4차 십자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총 십자군은 굉장히 많이 보네요. 1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근데 목적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 탈환! 1차 십자군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4차 십자군 때는 어디를 정복해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뭐야? 지금 도로가 되잖아요. 근데 가서 정복해버린 거예요. 완전 변질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세의 나름 전성기를 관통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1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이드가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단어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이건가요? 네. 피렌체, 이탈리아, 인문주의, 재생부활. 이거 뭐예요? 르네상스. 단어 뜻입니다. 재생부활. 르네상스. 정말 이 단어 아니 모르니 이거예요. 르네상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르네상스는 보통 중세가 끝나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라고 했을 때 규정 짓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정치제도로서 봉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는 뭐 장원제 얘기인데요. 종교로서는 크리스트교가 있습니다. 신 중심의 생각이에요. 모든 건 신의 뜻으로. 근데 중세가 끝나가면서 이 신중심의 사상에서 이제 뭐로 가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인문주의, 인간 중심, 모나리자 그렸죠. 미켈란젤로. 물론 천지창조 이런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그리지만 거기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몸을 보세요.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나체예요. 어이구야. 19금이에요, 19금. 왜요? 인체의 아름다운 근육도 이런 걸 쫙 섬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중세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꼭 통으로 옷 입혀놨겠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 중심적 문화의 부활 재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르네상스 이해 가시죠? 시기적으로 중세가 끝날 때쯤에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죠. 12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에요. 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1483년. 여러분, 역사를 할 때 연도를 외워야 되나요? 시험을 잘 보려면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큰 틀을 잡을 때는 연도보다는 세기를 추천합니다. 세기. 특히 전근대사예요. 자, 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두 개의 숫자를 지우고 플러스 1 하면 세기가 나옵니다. 몇 세기? 15세기. 15세기 후반 얘기가 됩니다. 15세기 후반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신앙. 종교 관련된 거네요. 최종적인 권위가 성서에 있다고 주장하며 교황과 교회 면벌부 판매. 너무 중요하죠.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면벌부 판매를 반대했던 비텐베르크 대학 95개조 방법문을 게시한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몇 세기예요? 16세기 때 나옵니다. 16세기. 자, 그러면 1번 노예방을 선언하였다. 링컨, 미국이에요. 2번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다. 313년. 이건 로마 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 믿어도 좋다. 로마에서는 초창기 그리스도교를 다 박해했죠. 죽이고 잡아가고 막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막. 근데 313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믿어도 좋다.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교만 믿어라. 국교화가 되는 거죠. 3번 간사의 굴욕을 당했다. 11세기 때의 하인리 4세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교황님. 이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4번입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누가요? 나폴레옹. 네, 빵집 이름으로 친숙할지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이라고 프랑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세기 때 초반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95개조 방법문을 발표했다. 바로 마틴 루터.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종교개혁의 문제이고요. 루터, 독일, 비텐베르크, 면벌부, 95개조 방법문.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95개의 조항을 쫙 썼는데 그중 상당수가 면벌부 판매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니, 교황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걷어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성당 지어야죠. 성베드로 성당.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추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본은 전쟁의 승리자로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 러시아도 일본이 강화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이완 활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랴오둥반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곳이니 일본이 차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랑 러시아랑. 여러분 1학년 때 한국사 때 배웠죠? 이거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낸 겁니다. 일본, 러시아? 그럼 러일 전쟁이네. 천만의 말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가지고 야, 랴오둥반도는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삼국 간섭. 네, 삼국 간섭.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은 언제 끝나요?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체결이 되죠. 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삼국간섭의 배경이 되었다. 정답입니다. 삼국간섭을 아니 모르니라는 문제예요. 세계사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 3점짜리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사 배웠잖아요. 한국사에서 청일전쟁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시모노세키 조약과 함께 삼국간섭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삼국간섭을 해서 일본이 어디를 이제 내놓게 돼요? 중국 랴오둥반도를 다시 내놔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청나라한테 돈 받고 줘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쪽 지역을 차지해요. 러시아. 두고 보자 러시아. 하면서 이를 갈가워 있으면서 나중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또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삼국 간섭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친러적 움직임이 딱 보이자 일본이 화나가지고 죽이야! 했던 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이게 우리나라 국사랑 한국사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2번 러시아 혁명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어찌 보면 러일 전쟁은 해당이 돼요. 피해 이로이 사건의 계기였으니까.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전쟁 끝나면 이제 조약 체결하거든요. 그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라 그래요. 요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입니다. 까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는 배경이 되었다. 몽골의 침입이 좀 컸습니다. 가라! 그랬더니 태풍!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는 했으나 일본도 타격이 컸기 때문에 무너지는 배경이 되었죠.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거 난징 조약이고요. 1차 아편전쟁. 1840년에 일어났었던 1차 아편전쟁 결과 체결된 난징조약 42년에 체결되거든요. 그때 5개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워요. 근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국사랑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선지를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기본 개념을 물어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 루이 16세, 퀼르리궁, 그 다음에 파리 민중. 그럼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왕도 죽였대요. 네, 혁명이 일어났나 보네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언제 일어났느냐?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쉬운 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1, 7, 8, 9 네, 이렇게 18세기 후반입니다. 1, 7, 8, 9 이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아니 파리 민중이라면서요. 왕을 죽였다면서요. 그럼 혁명이죠. 파리 프랑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원래 프랑스 혁명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프랑스 혁명 문제는 거의 90% 정도가 시기 문제로 물어봐요. 프랑스 혁명 연표가 있거든요. 그 연표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시기를 물어봅니다. 국민의회 때, 입법의회 때,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후에 테르미도르의 반독, 총재정부, 통령정부. 다음 중 이 내용은 어느 시기 때 있었을까요? 연표에서 골라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그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나올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대비하면 돼요. 우리가 문제에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뭐지? 이런 게 나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미 세계사 문제는 나올 대로 나왔고요.
이미 다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프랑스 혁명 정답은 2번이고요. 나중에 프랑스 혁명은 무슨 문제로 나온다? 시기 문제로 나옵니다. 네, 시기 문제.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시기 문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재 개그인가요? 아, 나 왜 이런 게 너무 좋지? 그래요.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발을 쩍 벌리고 있네요. 쩍벌. 네, 쩍 벌리고 있어. 여기 독수리 한 마리 있네요. 독수리 한 마리. 여기 모자에 별 하나 있고요. 수염이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 깃발들이 몇 개 꽂혀 있어요. 자, 이 독수리는 나름 미국을 상징하고 요런 차림새 있죠. 요런 차림새. 요 차림새가 미국을 대표하는 차림새입니다. 요런 모자와 함께 수염 이렇게 난 요 옷 이렇게 줄무늬 가져 있는. 미국을 지칭한다고 조금 아는 친구들은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샌프란시스코와 필리핀 두 다리를 걸친 남자를 통해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어느 나라?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필리핀 식민 지배한 거 아세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말이죠. 필리핀. 이 필리핀이란 이름 자체가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필리핀. 펠리페. 네. 즉 필리핀은 옛날부터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뺏었어요. 언제? 1898년에. 안 외워도 돼요. 이때 둘이 전쟁을 합니다. 미국과 에스파냐 전쟁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필리핀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라요. 미국 바로 밑에 있었던 쿠바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쿠바. 쿠바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에스파냐랑 전쟁을 하는데 에스파냐 식민지 필리핀이 있으니까 미국이 필리핀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때 필리핀은 식민지를 뺏어오게 됩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하와이도 요 비슷한 무렵에 병합했고요. 괌 있죠, 괌. 괌도 요 시기 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미국이에요. 1번. 제국주의죠. 몇 세기? 제국주의는 19세기 후반입니다. 1번. 아스테카 문명을 파괴했다. 아스테카 아메리카 문명. 자, 남쪽으로 이제 그게 에스파냐. 남쪽이라기보다는 멕시코 쪽 되겠네요. 멕시코 쪽. 네. 여기 에스파냐의 침략으로서 문명이 파괴됐고요. 2번. 무력 시위로 일본을 개항시켰다. 어려워요. 이 문제 제가 응용으로 아마 총평에서 얘기했을 텐데 일단 이 나라가 미국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고요. 정답에서 이 2번 선지가 미국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2번 선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사에서 나옵니다. 메이지 정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 분야랑 제국주의 분야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니?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하였다. 너무나 중요하죠. 영국이에요. 아프리카 서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쭉 점령해 나가다가 파쇼! 네, 파쇼다에서 남수단 지역 파쇼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합니다. 프랑스가 물러나요. 4번.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했다.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삼국동맹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베이징 조약을 체결, 연해주를 획득하였다. 러시아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1860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예요. 16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3점짜리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이 부분 배우면 뭐야 너무 쉽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그냥 나와버렸죠. 시기 19세기 나와 있죠. 자유주의 개혁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딱 하나 나오라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 나옵니다. 차티스트 운동.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톨릭 해방법이 뭐지? 1차 선거법 개정은 뭐야? 항해법 배정 찍을까? 여러분 안 배워서 그래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종교, 가톨릭 믿어도 차별하지 않을게.
아, 그래. 선거, 정치적 자유. 너도 이제 정치에 참여해. 참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항해법 해가지고는 이렇게 제한을 걸었었거든요.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 오는 물건들을 전부 다 영국 배로 와라. 뭐 이런 것들. 아니, 자유롭게 와. 자유, free. 어떤 종교든, 어떤 경제적인 것든, 정치든 자유롭게 참여하자. 여기 몇 세기요? 19세기 자유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차티스트 운동 되겠었죠. 1838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아니, 개정해가지고 선거권 확대했는데 노동자는 왜 안 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노동자들 선거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동은 했으나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루어지는 데는 한참 뒤에 또 나가게 됩니다. 16번에 2번 되겠고요. 프로이센의 관세동맹 체결은 이거는 이제 독일 제국 통일 관련된 선지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죠? 그러면 간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죠? 어느 나라요? 인도. 자, 그러면 뭐래요? 이 나라에서 전개된 어느 나라? 인도. 문제의 유형, 그 의도는 파악을 했어요. 그럼 선지에서 인도 꼭 고르면 돼요. 헤즈라. 모르겠죠. 메이지. 아, 이거 왠지 일본 같지 않나요? 네. 메이지 유신. 자, 세포이. 모르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4번. 청년 튀르크. 야, 여러분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쪽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5번.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어요. 인도말 같진 않습니다. 국민당, 공산당 합쳐서 국공이에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모였다? 중국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 국공합작 1924년 얘기가 돼요. 중국.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애매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 1번, 3번 중에 아마 무엇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세포양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찍었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아, 해지라 같아 라고 했으면 여러분 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지라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해지라는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슬람교 7세기경에 이제 일어난 종교인데요. 원래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메카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유일신 알라를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무슨 유일신이야 와 박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잠시 이동을 합니다. 메카 지역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때 갈 때 있죠. 이동할 때 그때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해지라라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 이동하는 사건을 해지라라고 그러고요. 그때 봤던 초승달.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대표적인 표식이 초승달이죠. 이 해지라와 관련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슬람 달력에서는 이때가 1년입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슬람의 역사는 이때부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와 관련된 것이 해지라 되겠습니다. 세포의 항쟁은 뭐냐? 요거는 요 시기랑은 달라요. 이 간디의 소금 행진은 1930년대에 일어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세포의 항쟁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857년? 네, 요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맞죠? 네, 1857년.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인도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이라는 말은 용병입니다. 용병. 그 당시 영국이 인도에 진출을 해 있었는데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진출을 해 있었어요. 이 동인도 회사가 진출하면서 회사잖아요. 거기 머물러면서 뭔가 좀 방어도 하고 수비도 하려면 치안도 유지하고 이러려면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월급 주면서 고용을 했죠. 그들을 세포이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영국 물러가라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 무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이 직접 통치하는 인도 제국이 나타나게 된 계기, 이게 바로 세포위 항쟁 되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쨌건 인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미추신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된 전쟁, 여기 뭐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사라예보 사건 알고 있니 없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사라예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가고 있었는데 총을 쐈죠. 세르비아계 청년이 총을 쏘면서 결국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이제 그 진상조사 빨리 해! 그래서 세르비아에 압력을 넣었다. 이제 세르비아가 싫어라고 거부하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 팍 하니까 러시아가 어딜 감히 우리 편인데, 그랬더니 독일도 확 들어오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 인터넷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놀란 운전수 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 운전수?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사라예보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총을 딱 쏘는데 이제 탁 이러고 있고요. 그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라예보 사건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무원형 독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918년. 네, 1918년. 유럽 전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까지 이 독감으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럽 쪽에서 쫙 돌았거든요. 군인들의 이동에 따라.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 나타났다라고 알고 있어서 스페인 독감인데 사실 스페인에서 나타났다라고 요즘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전쟁 통해서 스페인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런 통계를 작성하고 이렇게 수치가 발표된 지역이 많지가 않았어요. 전쟁통이라서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 그런 게 많이 이제 막 얘기가 되니까 뭐야? 여기 스페인 독감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되겠고요. 포츠담 회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입니다. 이번 진주만 기습 공격하는 일본 해군 41년이죠. 이거 45년. 연도 지금 안 해도 돼요.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이거 뭐 전쟁 끝날 때죠. 네, 원폭 투하 45년.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참여하는 독일 수비병 여기 1차 세계대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44년 2차 세계대전이고요.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다? 1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1차 세계대전 문제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항상 섞어서 선지해야 됩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니까 구분할 수 있니? 이런 문제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1차, 2차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나중에 배울 때 주의해 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에 행해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문제 맞춘 사람. 여러분 이 문제를 맞췄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세계사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정말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연표 문제잖아요. 연표 문제는 무조건 어려워요. 무조건. 네, 역사 문제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현대사예요. 이 현대사 연표 문제는 학생들이 대대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서 케네디 유명하시죠? 닮았네요. 네. 쿠바 문제, 쿠바 또 나왔네요. 해결을 위해 먼저 소련의 최고 주자인 후르쇼프에게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엑스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엑스맨들의 그 과거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싸워요. 와, 마지막 지게 싸우는데요. 그 배경이 바로 요거였어요. 쿠바 미사일 기지. 소련 측에서 배가 쫙 오고 미국 측에서 막으려고 쫙 했을 때 미사일을 날려 마라 해서 미사일 딱 날렸는데 그 매그니토가 나와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알고 영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1962년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기지 위기인데요. 그것만 안다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연편 이거 언제 일어난 거야? 국제연맹 창설 1920년, 일본 항복선언 이건 알겠죠. 45년, 닉슨 독트린 69년, 미중 국교 수립 79년, 독일 통일 90년, 네, 세계무역기구 95년. 어휴. 여기죠.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두 번째,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수능 보기 직전에 연표 달달달 외우는 그 선배들 지금 있거든요. 네, 그 선배들 시기쯤 돼서 맞추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해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오쩌둥, 린바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天安门 광장, 이거天安門 사건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천안문 광장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거는 연도가 1989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66년이죠.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마오쩌둥이 나와 있고요. 홍위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 키워드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마오쩌둥, 홍위병, 1966 이 세 개가 나오면 무조건 문화대혁명입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언제냐면 66년부터 76년이에요. 6676. 요 시기가 바로 문화대혁명 시기고요. 중국이 정말 계급 투쟁, 전통과의 단절 이러면서 들어갔었던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낡은 관습을 타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 아니?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탄지마트. 왠지 시장 같죠? 네, 오스만 제국의 개혁입니다. 근대화 개혁 19세기에 일어났고요. 오사운동 중국이긴 합니다만 1919년 5월 4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뭐 이런 거 한국사에서도 얘기하죠. 네, 베이징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되겠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21개조 요구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자세해요. 3번 나이카 개신의 목적 645년 7세기 중엽 일본도 중앙 집권을 하겠다. 야, 니네가 갖고 있던 땅 다 내놔. 그거 중국 국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다 국유화. 중앙에서 통치하겠다. 이게 중앙 집권. 문화대혁명, 태평천국운동. 요것도 역시나 19세기 때 나오죠. 홍수정이 중심이 돼서 나름 농민봉기입니다.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뭐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세계사 선택하는 친구들 1년 동안 정말 재미있는 세계사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EBS에서 여러분들 세계사 3주 완성 강의 하나 찾아서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듣고 들으면요. 재미는 2배. 한 배네요. 2배. 네, 재미는 2배 될 테니까 꼭 그런 식으로 EBS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과 재미있는 역사 얘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준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